2021 성남 커넥트 세미나 글로벌 e스포츠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사회를 맡은 빅픽처 인터랙티브의 구마태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요. 언젠가 상황이 종료되면 얼굴을 뵙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과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패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한 1조 정도이고 아직은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2억 5천만 정도가 저희를 많이 좋아하는 시청자 수고 전체적으로는 약 5억 명 정도가 팬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장이 예고된 산업 대략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뜻이고 국내 e스포츠의 역사는 대략 한 20년 정도로 보여져요. 짧다면 그 짧은 기간 중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에 좀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e스포츠가 뭐 안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e스포츠가 뚜렷하게 그 글로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그도 팀도 그 외에 많은 관련 산업들도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사실상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논한다는 의미는 그냥 e스포츠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정말 최적의 패널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윤아름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향게임스 윤아름 기자입니다. 저희 매체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고요. 게임과 e스포츠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IT 관련 다양한 산업군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전문 매체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게임과 e스포츠 쪽에서 취재 기자로 있으면서 현재는 한국 e스포츠협회 그 산하의 e스포츠 기자단 간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아까 처음에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히려 떨고 있는 사람은 저만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옆에 계시는 박상진 기자님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e스포츠 전문 매체 포모스에서 e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진 기자고요. 사실 저희 리허설 할 때 윤하는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짧게 하셔서 저도 짧게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매체 소개를 하셔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e스포츠 그쪽에서 이제 기사를 만날 수 있는 포모스고 이제 e스포츠 외에도 게임 그리고 개인 방송 쪽에서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죠. 강현종 감독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스게이밍의 강현종 감독입니다. 락스게이밍 안에서 이제 총감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앞전 LCK 롤 쪽에서 감독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준비할 때랑은 다르게 앞 두 분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괜스레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진짜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제 광고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채팅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금일 이제 참여해주신 강사 또는 이제 패널분의 책을 드립니다. 총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중에 책 하나가 우리 저기 옆에 계시는 윤아름 기자님의 책이에요. e스포츠 직업 설명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보조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앞서 이제 강해주신 이승용 이사님의 책 e스포츠 마케팅 쪼개기 이 책에는 또 제가 나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토크쇼는 이제 패널님들의 이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포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토크쇼 진행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모더레이터, 포럼 사회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패널님들의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가 가진 이제 생각들을 말을 하고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귀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패널 분들께 지금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한마디로 뭐 일이니까 어디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비즈니스와 연관된 일들을 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일에 이제 뭐 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윤아름 기자님, 네. 과거에 이제 비해서 지금 팀이나 리그는 비즈니스 또는 이제 운영적 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기존의 게임단들은 강현종 감독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게임단들이 타이틀 스폰이라고 해서 모기업으로부터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는데,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홍보나 그리고 브랜딩 홍보 혹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게임단을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팀이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나 그들이 갖고 있는 팬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그 마케팅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e스포츠 시장이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LCK 프랜차이즈 같은 어떤 그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리그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게임단들도 e스포츠 시장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기존에는 이제 타이틀 후원 구단의 형태라면 지금은 별도 법인을 세워서 그 수익화,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어떤 e스포츠 전문 기업을 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사무국 직원이라 하면은 SK 그룹의 공채로 이제 들어와서 홍보 쪽에 이제 팀 쪽에 이제 그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스포츠 단 쪽으로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스포츠 그 팀에서 이제 e스포츠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골프, 뭐 펜싱, 뭐 이런 게 종류 중에 이제 하나로 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홍보, 뭐 그룹을 이제 뭐 홍보하기 위한 어떤 기업 수단, 이미지 제고나 그렇죠. 혹은 브랜딩 뭐 우리가 홍보. 이제 일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사회공헌 뭐 이런 단어도 우리가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돈을 벌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운영이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 인력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법인을 세운 기업이 아니더라도 게임단들이 마케터나 그 수익화, 상품화를 할 수 있는 e스포츠를 가지고 상품화나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좀 보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리분사를 해서 회사를 네,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분사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려면은 돈 벌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쪽에서도 좀 많이 건너오시고, 네, 네. 엔터테인 쪽에서도 좀 많이 네, 네, 건너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비즈니스 관련된 담당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묶어서 그런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게임단이 아니더라도 게임단을 하지 않는 e스포츠 전문 기업들은 이와 같은 어떤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유입을 환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소재들이 있는지, 뭐 비즈니스 관련된 소재들이 있는지는 추후에 이제 좀 더 네. 깊게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박상신 기자님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전통 스포츠 뭐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쪽이랑 좀 많이
그 가까운 쪽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가까운 쪽에서 뭐 고려해 볼 만한 뭐 e스포츠가 가진 뭐 비슷한 점 혹은 뭐 특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e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선수와 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LCK를 보고 LCK가 끝난 후 시청자들이 바로 컴퓨터 앞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실행해서 그거를 바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스포츠에선 찾아볼 수 없게 개인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수와 팬들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직접 즐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달려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도 똑같은 컴퓨터에서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두 구할 수 있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해서 경기를 진행하죠. 이거 뭐 야구 배트나 축구화처럼 딱 그것을 위해서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랑 마우스를 사용하고 게임할 때 선수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제품으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팬들이 더욱더 경기와 리그에 공감을 할 수 있어요. IT 시장만 보더라도 일반 제품, 사무용 제품들은 매출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게이밍 기업 부분만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죠.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키보드 뭐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게이밍 기어라는 게 성능과 안정성의 대명사가 되었거든요. 내가 보는 선수와 똑같은 장비 그리고 똑같은 게임을 한다는 것에서 선수들하고 통수들한테 이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들과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동질감을 느끼게 쉽다는 것, 이것이 e스포츠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보니까 스포츠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스타 농구공 그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농구 쪽에서 이제 쓰는 그런 농구공이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뭐 배트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제 막 제가 자랑하고 그랬었거든요. 가가지고 야 이거 누가 쓰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저 이동국 사인 축구공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동국 사인 있는 건데 차지는 마라. 그냥 나 이거 갖고만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스포츠 쪽에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연예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랑 뭐 우리 e스포츠 스타들이 좀 많이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독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이제 게임단과 비교해서 현재 게임단은 당연히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네. 뭐 나아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이 나아졌고 또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우선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하니까 이게 약간 재탄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감독을 했었으니까 옛날 감독 시절과 지금 감독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 안에서 전문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감독이라면 실제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설거지부터 운전, 뭐 선수들 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제 와서야 감독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딱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일적인 예로 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이 없었는데 전략 분석관 이제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게 되는 약간 인재들이 게임단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코치는 코치만 감독은 감독만 선수는 게임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요 주제 관련돼 가지고는 좀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아까 우리 윤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홍보팀에 들어서 뭐 스포츠단에 들어가서 내가 뭐 골프 여러 개 중에 하나 e스포츠를 맡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팀 사무국
감독의 역할은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밖에 수행을 구조적으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그에서 뭔가 오피셜한 공지가 왔을 때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팀 쪽에 이제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밖에는 소화를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전문성도 뭐 사무적인 뭐 이런 어떤 운영적인 이런 전문성도 뭐 그 외로도 뭐 또 게임단에 또 실제로 시간을 그만큼 쓸 수 없으니 감독님들에게 많이 그런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좀 아무래도 하고. 총 책임자이다 보니까 선수들과 제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선수들이 아무래도 게임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 코치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할 네, 수밖에 없죠. 일을 많이 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긴 아니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세분화를 통해서 전문 직종 분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뭐 터닝 포인트, 근거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윤 기자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리분사가 되면서 사무국이라는 게 이제 팀 쪽으로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거기에 뭐 단장이 나오고, 예전에는 이제 그룹에 있을 때는 스포츠단에 스포츠단 단장이 있으니 e스포츠단에 e스포츠의 단장이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감독이 단장이다. 그렇지만 단장이란 타이틀을 스포츠단에서 줄 수 없으니 단장을 이지만 감독으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이 오히려 이제 뭐 바른 방향 혹은 더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팀들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KT 같은 경우에도 뭐 그의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게임단이라는 곳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클럽 팀도 있고 뭐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게임단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임단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대기업 팀들이 먼저 좀 더 세분화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훨씬 더 게임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발전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외국 팀들에서는 좀 더 빠르게 내지는 캐치를 많이 해서 좀 팀에 많이 이렇게 수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약간 그 팀 운영적인 측면에 있을 때 저는 약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하거든요. 하나는 사무국이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선수단. 그 선수단 쪽으로 이제 감독님이 완전히 책임자 쪽으로 하면, 선수단에는 이제 코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코치들도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셨던 뭐 전략 분석관 같은 것들도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채용이 되고, 또 이런 것도 설명해요. 뭐 멘탈 코치, 멘탈만 감당을, 예전에는 뭐 감독이 다 해야 됐죠. 네, 스카우터. 맞아요. 그렇죠. 세분화되면 거기에 맞는 인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요즘에는 또 뭐 추가적으로 헬스케어도 구단에서는 다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 뭐 헬스케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게임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치들도 조금씩 세분화되나요? 역할들이? 그럼요. 코치도 어떤 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기준으로 놓으면 제가 봤던 구단은 대륙별로 나누는 코치들도 있어요. 이 코치는 뭐 LCS권, 이 코치는 LEC권, 뭐 이 코치는 뭐 중국, 뭐 베트남, 동남아권, 뭐 이쪽으로 따로따로 점점 더 세분화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팀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런 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더 전문화될 것 같아서 내가 무언가에 하나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보면 기회는 언제든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죠? 뭔가 자리가 난다는 얘기를 해야, 그렇잖아요, 기자님. 그렇지 그렇죠. 않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기 장소가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계속 작아져. 저희끼리만. 그래서 네. 우스갯소리였고, 원래 이게 그 이 행사 자체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다 그
그 사람들이 다 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사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끼리 화기애애하게 잘 하면 보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 좀 많이 좀 아까 편해지시나요? 대기실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 아까 대기실에서 저희도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다, 뭐 저런 얘기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겠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비즈니스와 운영, 뭐 대략 그 영역에 대한 얘기는 뭐 수박 겉핥기식이었지만 좀 나눠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방송사가 대회를 열고 팀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좀 흐름이 달라졌어요. TV보다 컴퓨터, 모바일, e스포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1인 방송 시대도 열리고 누구든 대회를 만들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라이엇 게임즈는 롤파크를 운영하고 LCK를 직접 서비스를 하죠. 반면에 이제 OGN이나 넥슨 아레나 같은 이제 전통적인 형식의 이제 방송국들은 요 몇 년간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미래로 과연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박 기자님 먼저 제가 좀 질문 드리면 과거와 현재의 e스포츠 방송 제작 및 소비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케이블 위주의 e스포츠 방송에서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위주로 방송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케이블 채널이 있어야지 게임 리그를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술과 장비 그리고 의지만 있었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케이블 TV 채널을 구매를 해서 이제 TV를 볼 수 있어야지 그 스타리그를 한다면은 스타리그 하는 저녁 7시에 본인이 리모컨을 쥐고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경기가 e스포츠 리그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예전에 블리즈컨에서 나왔지만은 핸드폰 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편하게 이제 경기를 다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케이블 채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흥했다 망했다를 떠나서 명확하게 케이블 채널을 누가 보느냐가 결정을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를 와서 이제 강현정 감독님을 뵌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지만은 강현정 감독님은 이제 MBC에서 했던 드라마 전원일기에 성인 수남이 역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도통 안 믿으신 거야. 네가 저런 탤런트랑 대체 무슨 연이 있어서 아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사인 받아다 드리겠다. 그러면 믿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케이블 채널에서 전원일기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채널은 다르지만은 시간대가 다르고 시간에 맞춰서 옮기기만 하면은 정말 24시간 동안 전원일기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실제로 그런 집이 저희 집이에요. 케이블 TV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케이블 TV는 이제 TV가 편한 분들이 많이 봐요. 그런 분들에게 전원일기는 굉장히 어울리는 컨텐츠고요. e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 스트리밍이 더 어울리는 플랫폼이고요. 이런 흐름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유행에 따라 바뀌는 거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는 예전에 스타리그 위주의 방송 환경도 바뀌어서 다양한 종목이 열리고 있죠. 카트라이더, 오버워치, 서든어택, 레인보우 식스 굉장히 많은 리그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서 가능해진 거고 이러한 자유로움이 시장의 구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이 바뀌면서 결국은 e스포츠 저변이 커졌어요. 이게 최근 방송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진짜 싸웠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보통 이게 프로리그도 결승전을 할 때쯤 되면은 꼭 우리 엄마가 보고 황금 싶은 그 시간대니까. 타이밍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8시에 이제 주말 드라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예능 때 또 겹치고 또 우리 아버지 뉴스 타이밍에 또 겹치고 그러면 이제
못 보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싸우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렇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게 헤드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이제 보면 되고, 혹은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끝나고 나서 보고 하이라이트 보기도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환경이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우리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뭐 서글펐던 것도 있어요. 이게 무한 경쟁이라는 말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뭐 OGN, 내가 좋아했던 어떤 그런 형태 방송국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무한 경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뭐 대형 방송국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되게 뭐 무한도전 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데, 직격탄으로 맞은 것들이 아마 e스포츠 쪽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서글프지만, 마지막에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배경 환경 내에서 우리 윤 기자님께도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방송사 위주의 e스포츠 대회에서 종목사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버워치도 제일 오버워치 리그로 옮겨가면서 네. 블리자드가 직접 사실은 이제 뭐 한다고 보면 네. 되고, 뭐 LCK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e스포츠 전체 시장에 주었던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종목사가 그 주도화가 되면서 e스포츠에 대한 투자랄지 그리고 리그 운영 전략이랄지 이런 게 커지고 세밀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종목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자사 게임이나 혹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e스포츠의 재미를 그 소비자들 혹은 플레이어들 또 혹은 팬들한테 그 잘 전달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리그 흥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 큰 방향을 설계를 해서 그 리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이제 LCK 프랜차이즈화를 이제 도입한 라이엇 게임즈가 있을 것이고, 펍지나 스마일게이트나 뭐 저희가 아는 블리자드와 같은 회사들도 그 자사 게임을 월드와이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용자들한테 끊임없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리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같이 하나의 컨텐츠를 모든 이용자가 국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 리그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저희 국내 시장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이 뭔가 이제 위축이 되거나 쇠퇴하거나 그런 흐름 때문에 그 종목사들의 어떤 리그 운영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안 좋게 보시는 시선들도 존재를 하세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사들이 리그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 생태계가 좀 안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종목사들이 1차적으로 뭐 이윤 창출을 위한 그런 목표들을 조금 절제하고, 그래야지만 또 e스포츠 생태계 안에서 종목사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네네,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기존 업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그 구조를 확립을 하게 된다면, 또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방송사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글로벌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뭐 LCK도 일정 맞추고 뭐 다른 LCS 뭐 다른 지역들도 일정을 맞춰야 이제 그 롤드컵의 일정도 또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또 뭐 선수들의 어떤 그 계약 완료 시점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좀 전체적인 게 좀 시스템화돼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방송사가 진행을 했다라고 했던 이제 과거 시대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완전 방송사 위주로만 했다 보니까 전 글로벌적인 e스포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똑같은 얘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방송사들이 프로덕션 쪽으로 이제 뭐 완전 사업 자체를 변경하면서 주체 부분에서는 약간 좀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이제 내년도 이제 뭐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정식 종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칼럼 같은 거 우리 뉴스에서 검색해서 보면은 뭐 공공적인 측면에서 종목이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성장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 또 사실이라서 e스포츠는 근데 기존의 전통 스포츠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에서 파생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저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 종목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그 종목사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e스포츠에 관련된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의 질을 또 올릴 수가 있고 e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또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팬층이나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스포츠 막말로 뱉어내는 거긴 한데 e스포츠 전원일기를 찍을 수 있고 네. 중국에선 그런 드라마도 많이 찍잖아요. 맞죠. 예, 예. 영화인가 뭐 이렇게 예, 있더라고요. 뭐 청춘 드라마로 그런 소재로 이제 방송도 타고 하는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네, 아니 감독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꼭 질문 드리고 답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예. 아니나 달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요즘 재방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 팔순잔치를 갔는데 거기서 뭐 제가 거의 손흥민 내지는 페이커급으로 인기가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방송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글로벌화적인 측면에서 뭐 기자님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뭐 국내 리그에 속해 있더라도 이제 해외랑 어쨌든 얘기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포츠 뭐 전통 스포츠 쪽에 이제 합류해 가지고 뭔가 진행이 됐을 때 뭐 구조를 처음 만들거나 뭐 세팅을 하거나 또 적용을 시킬 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네. 네. 전원일기 얘기하셨지만 질문 좀 드리고 팀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대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팀들을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종목사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겪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종목사가 이제 주력이 되면서 팀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수익 쉐어적인 부분이 좀 더 원활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 뭐 방송사에서 이제 송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홍보적인 이미지에서 끝났지만 이제 종목사로 가져가게 되면서 같은 수익 쉐어를 하게 되고 악어와 악어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게임사에서도 게임단들이 좋은 선수 많이 발굴해주고 게임력이 좋아야 자기네들 게임이 더 발전되고 홍보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뭐 중계권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나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공격적이고 같이 먹고 살자, 같이 잘 돼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더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뭐 유튜브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뭐 세차 디테일링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유튜버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디테일링 샵이 있고 뭐 개인 뭐 셀프 세차도 있고 디테일링 샵도 있지만 자기 차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차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느리더라도 내가 좀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내 차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사도 사실은 외주로 맡기는 것보다 내가 케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직접 대회를 열고 중계권을 통한 수익 쉐어를 통해서 같이 잘 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설명을 할 때는 파트너사를 고정 파트너사를 모집을 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LCK 지분을 실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 팀들이 LCK 지분을 그 시드권이라는 형태로 구입을 해서 가는 거다라는 형태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리그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팀이 언제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면 떠날 그렇죠. 수 있고 또 리그 입장, 뭐 팀 입장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프랜차이즈라는 형태로 이제는 진짜 뭐 끈끈한 파트너십. 그러니 또 돈을 나눠줄 수 있고 돈을 또 같이 벌는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감독님이 아까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팀들이 겪은 변화를 잘 적응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응의 영역이 아닌가요? 적응이 돼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케이블로 무조건 게임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외쳐도 그게 힘든 세상이 된 거잖아요.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게임 플랫폼 뭐 미디어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은 계속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는 좀 시드권 구입할 때 뭐 금액이 뭐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중개권료 과연 뭐 얼마큼 쉐어링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팀들이 주로 이게 좀 징징 짜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그냥 나 간단하게 얘기 지금 힘들지 나 지금 이게 조절을 좀 해야 되는. 팀이나 선수들이 뭐 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너무 예쁘게 잘 얘기해 주신다. 와, 그럼 좋다. 다 땡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 단적인 예로요. 옛날에는 그냥 상금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상금이 같이 올라가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뭐 제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정말 네. 상금이 막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그 같이 상생할 수 유저들에 있게.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게임단도 좋은 거고 선수도 좋은 거고 감독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다 적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TI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도타2 이제 더 인비테이셔널, 더 인터내셔널 그 대회가 유저들의 힘으로 상금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거 자체가 e스포츠의 매력이고 e스포츠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유저들이 내가 보는 대회에 상금을 내고 그 대회가 점점 커지고 내가 어떤 좋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도 그 상금에 돈을 보탰고 그만큼의 리워드를 받는다. 나도 같이 만들어 나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수와 팬의 간격이 좁다는 걸 잘 이용한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뭐 스킨 구입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롤드컵에서도 그런 게 있고 펍지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 같고 스타크래프트도 워체스트 형식으로 그런 형식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이건 또 e스포츠만의 매력을 생각하고 어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또 말할 수 있고요. 어쩌면 그 전통 스포츠만큼 혹은 그보다 더 커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구조의 가장 큰 MZ세대라는 무기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완전히 제가 이제 박 기자님을 위해서 질문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최근 이제 채용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 자칭 혹은 스스로 e스포츠 회사다라고 말하는 곳들 중에 개발자를 엄청 많이 뽑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OPGG, 그다음에 저희 회사로 치면은 레벨업GG. 저희 회사에서 얘기 안 하면은 제가 자칭 스스로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 너무 부끄러울까봐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뭐 페이스잇 이런 회사도 있고, 뭐 교육 쪽으로 가보면 뭐 프로가이드나 뭐 고수점.ai 등도 있고, 뭐 스트리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트윕, 투네이션 등도 있고요. 회사도 많고 서비스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런데 e스포츠 업계에서 이 개발 분야도 이 채용 흐름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유망 분야가 될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윗단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트온이라든지 옛날에 있는 한참 이제 메신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을 했는데 어떤 소규모 회사라도 개발자가 있어야지 실제 그거를 구현을 하고 e스포츠도 지금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는 단계라서 개발자가 없으면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많이 필요로 한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윗단계 상위 계층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이거를 캐치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기획이 잘못돼 버리면은 아무리 개발자가 잘 개발을 해도 그 앱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자나 개발자나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거는 시장이 초창기일 때 가능한 건데 이제 e스포츠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필요하느냐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미 기존 스포츠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고 e스포츠도 이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될 시기고요. 자, 예를 들자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e스포츠는 MZ세대에게 소통하는 컨텐츠라고 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지만은 왜 MZ세대가 e스포츠를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을 명쾌하게 내리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MZ세대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게임 특히 e스포츠는 사회가 이제 게임에 대해 세운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게임을 한다, e스포츠를 본다 라는 것 자체가 괜히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꽤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 MZ세대 거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소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게임에 대한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이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난 거고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을 본다, e스포츠를 본다, 나 e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한다, 게임 개발자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임 외의 콘텐츠들이 보통 이런 모양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유행한 K-팝 아이돌들 1990년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딴따라 부르고 굉장히 공부 못하니까 이런 거나 하지 라는 그런 시각도 많았고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게임과 비슷한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 MZ세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MZ세대가 e스포츠에 대해서 뭘 얻고 싶어 하느냐 저는 이제 자부심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우리 팬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우리 팬들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이제 이제 팀이건 리그건 남들 하니까 따라해야지 시대는 지났고 먼저 우리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연구할 사람들이 저는 일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발자도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기획자가 만들어오는 기획과 기획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와, 엄청 인문학적이고 이제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또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일단 e스포츠나 게임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 텐데 거기 중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던 그게 외부로 서비스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획자가 어떤 기획을 또 하더라도 개발자가 당연히 이제 그 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또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인재들이 네. 개발 쪽 인재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개발자 인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계속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뒷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얘기를 하자면은 좀 더 첨언하자면은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자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과거에 SNS를 좀 열심히 하고 해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저도 e스포츠에 관련돼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기자는 어떠세요? 얘기를 해요. 뭐 기자는 이런 게 중요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길이 명확하게 열려 있어요. 내가 언어를 이해를 잘하고 이걸 앱을 잘 만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문과 쪽을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e스포츠에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지? 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이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잘하면은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결국 e스포츠는 굉장히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연관된 부분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언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이니까 일단 지금 하시는 일을 잘하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과생들보다는 제가 문과라서 문과분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생각했을 때는 관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스포츠다, 게임 산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직업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주 보는 곳, 내가 자주 즐기던 곳, 내가 자주 만지던 곳에서 파생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한 19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 e스포츠에서 감독 아닌 무엇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구인 광고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개발자도 많이 뽑지만 제가 봤던 것들은 PD분들이나 편집자분들을 또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못해도 편집자는 그 어떤 센스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도 e스포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가 클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클템이 개발자를 뽑아. 근데 내가 뭐 프리미어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있네. 같이 일하면 얼마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자꾸 이렇게 많이 길이 열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덕업일치. 네, 맞습니다. 덕업일치. 네,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점점 더 구체화되고 뭐 글로벌화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환경에서만 찾다 보면 무언가 공조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세미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발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좀 e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한다는 거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죠? 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서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누구와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가 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기획이 될 수도 있고,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촬영이 될 수도 있고. 개발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프로그래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박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획자들은 게임 업계 쪽을 봐도 문과생들이 많아요. 이과생들이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획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문과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제일 중요한 건 e스포츠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이 세대들, 그 MZ 세대라고 국한을 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e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어떤 식으로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만약에 인재가 계시다면 충분히 두들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사실 50분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이미 50분이 지나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근데 뭐 저는 아까 저희 뭐 얘기를 좀 했어요. 더 해도 되냐고. 더 해도 된대요. 그래서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 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됐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꼭 시청해 주시고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이제 그 다 할 거야. 저보다 할 거거든요.
자, 비즈니스와 서비스 또 기술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계속 좀 다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e스포츠 영역을 넘는 뭐 일종의 하이브리드 또는 콜라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진짜 했거든요. 가상 아이돌 그룹 뭐 KDA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뭐 e스포츠 웹툰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뭐 저 버스에서 봤더니 11월에 롤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아케인 한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게 뭐 이거는 특정한 회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첫 이제 기념비적인 거라서 특정 회사랑 플랫폼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도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던데 그 예고편 봤는데 대단하더라. 그러면 저기 임 기자님 말씀하셨던 중국의 드라마도 네. 뭐 여러 개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기자님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편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임 기자님 이런 네. 하이브리드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요즘 최근에 뭐 좀 최근에 급증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그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 항저우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변이 e스포츠를 보는 어떤 팬층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e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에만 재미있어 하던 우리 팬들이 혹은 시청자들이 e스포츠 외에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좀 재미있는 거, 더 흥미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기고 싶은, 아까 지금 박 기자님도 얘기했는데 MZ세대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공하는 이 공급자 입장에서도 컨텐츠를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이랄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엔터 컨텐츠를 결합한 그런 컨텐츠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요거 학교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MZ 세대의 어떤 한 친구가 그 롤파크에 이제 경기를 보러 가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뭐 삼각김밥을 내가 사고 혹은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사고 그다음에 롤파크 경기가 있기 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뭐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오면 과연 그 사람은 e스포츠 팬이냐 아니면은 넷플릭스의 팬이냐 음악의 팬이냐 또 어떤 팬이냐 그러면 우리는 다 자기 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결국 좋아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동일하니까 같이 풀어내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네. 잘하는 사람들이 네네.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내가 좀 다르게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네네. 좋아하세요? KDA 뭐 이런 거 딱 나오고 뭐 이러면 저는 그 아침에 굉장히 피로할 때 그 아, 노래 K-팝 스타를 들으면서 가면 진짜로? 좀 전투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e스포츠 종사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평소에도 좀 그러면 이제 KDA나 이런 음악 잘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 기자님도? 저는 너무 다양하게 좋아해서 최근에 이제 그 동영상 재생 전용 플랫폼 프리미엄을 결제를 했는데 이제 보통 그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 모두가 아는 그 빨간색 굉장히 이제 추천 영상을 많이 띄워주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봐가지고 전 다 좋아해요 사실. 뭐 야구도 좋아하고 KD 음악도 좋아하고 뭐 한국 음악에 다양하게 뭐 OST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에 한정 짓는다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약간 제가 다음 질문 드리는 거랑 생각해 보니까 연결된 질문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어떤 이상하게 박 기자님한테 저는 약간 센 질문을 계속 하게 돼. 자, 그죠?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우리와 사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곳은 다른 업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가 e스포츠 또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야 맞을까요? 아까 저한테 이제 형이상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질문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그러네.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는 다른 두 분보다 어려운 걸 던져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죄송하네요. 다음부터 좀 쉽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또 동문서답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구분을 한다는 행동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연관성을 따질 때가 됐어요. 왜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e스포츠를 찾아올까? 왜 하필이면 2018년 인천 롤드컵 결승에서 AR과 가상 버추얼 유튜브라고 하는데 그런 가상 기술이 합종된 KADA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까? 사람들이 많이 보호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롤을 보기 때문이에요. 게임과 e스포츠라는 플랫폼의 문화 주체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쓰는 단어인데 맞는 플랫폼에 기차가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타고 출발을 해요. 이러한 역의 역할을 SK 그리고 e스포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e스포츠를 좋아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롤파크에 오고 롤 경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 모두 역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판의 역할들이 지금 말한 뭐 AR 기술, 버추얼 유튜버, K-팝, 각종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 기술 하나하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이게 e스포츠랑 연관이 있네 하는 순간 e스포츠를 보는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e스포츠를 어디까지가 e스포츠냐는 질문보다는 e스포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로 나누고 싶고 그 두 가지를 하자면 스포츠와 문화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스포츠의 가장 멋있는 매력, 선수들이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정한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실 이게 저는 e스포츠의 기본적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스포츠의 영역이고 이 외의 부분들은 문화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KDA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수들이 무엇을 입는지 그리고 e스포츠에서 어떤 문화가 되는지 공정한 경쟁의 승부의 모습과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엮여지는 많은 문화의 영역들,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e스포츠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 저는 e스포츠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고 특히 기존 스포츠가 연결하지 못했던 문화 영역. e스포츠는 문화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폰서사들이나 이제 개개별의 문화 주체들이 관심을 갖는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역보단 어디까지가 e스포츠고 어디까지가 e스포츠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e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단어 형이상학은 바꿔야 될 것 같아. 형이상학이 아니고 본질적이다.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신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연구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e스포츠 연구 그렇지 쪽으로. 않아요? 네, 약간 느낌이. 왜냐면 제가 이제 약간 그 우문을 던지면 현답을 해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우문현답이 아니라 저는 사실 준비를 하면서 동문서답이 아닌가 굉장히 그렇지 고민을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고 대회, 팀 여기만 e스포츠고 나머지는 e스포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e스포츠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단어는 써도 괜찮은데 e스포츠는 아니죠 솔직히. 뭐 이런 대답을 뭐 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거 다 e스포츠예요. 중요한 게는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 e스포츠에서 일하거든요. 물론 KDA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는 e스포츠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e스포츠 아닌가요?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구분의 어떤 의미가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구분은 의미가 없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만 해서 e스포츠다. 뭐 게임 쪽 관련된 일만 그렇다고 e스포츠 종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무언가 일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e스포츠 종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적인 예로 제가 하나생명에 있었을 때 최초로 버스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일반 스포츠 선수단과 비슷하게 버스로 롤파크까지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그쪽까지 데려다 주시는 약간 그런 주임님이 계셨는데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끝나고 우리가 이기면 같이 회식 자리 참가하세요. 그럼 이것은 그냥 e스포츠와 동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e스포츠 안에 있는 것이냐. 저는 감독된 생각으로서는 그 주임님은 저희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임님이 항상 버스를 탈 때도 저희들의 컨디션, 그 말 한마디가 되게 도움이 될 때도 많았고요. 오늘은 꼭 이겨야지. 뭐 오늘은 뭐 누구야? 어디랑 하는 거 다 스케줄도 보시고 그거에 따른 뭐 약간 노래라던가 뭐 실내 차량 안에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팀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버스만 운전하시는 분이 아닌 e스포츠 종사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그 정리를 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e스포츠의 직업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e스포츠는 사실 정말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문화잖아요. 태생적으로 e스포츠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들도 없었던 것에서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죠. 없었던 것에서 있었던 직업이 된 것처럼 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e스포츠 스트리머라는 것을 직업의 한 축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었나요? 그때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을 때도 아 이게 보는 게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게 수익화가 되면서 엄연히 나 e스포츠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 혹은 게임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생겨난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라고도 또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e스포츠 직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신생 직업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어떤 분야든 적성이든 진로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전공이든 관계없이 e스포츠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직업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영양과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나 e스포츠에서 일하고 싶은데 식품영양과고 영양사가 될 건데 제가 e스포츠에 뭔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버스 얘기해 준 것처럼 최근에 팀들이 뭐 많은 팀들이 선수들 식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게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집중을 하고 소화에 부담이 안 될까. 그리고 경기를 하고 나서 선수들이 회복을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런 거는 식품적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e스포츠를 알아야지 선수들이 장기간 알아서 앉아서 경기를 하고 운동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e스포츠가 연관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걸 잘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인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e스포츠가 정말 많이 퍼져나가고 커져나가고 있지만은 이거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진짜 e스포츠를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더 많이 성장시킬 것은 지금 e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은 언젠가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서 첨언 좀 더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어를 잘하시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수가 더 늘어나요. 영어도 좋은데요.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저희 때 선택지는 거의 영어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어도 확실히 아까 앞전에서 나왔지만 좀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는 있지만 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분명 e스포츠 씬에서는 한국이 종주국은 맞으나 뭐 북미권과 그리고 중국은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점점 얘기가 더 가고 있는데 올해 LCK 시청자 수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어 문화권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몇몇 팀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팬들이 먼저 영어로 연락을 해요. 이 인터뷰 베트남어 자막을 달고 싶다.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내주면은 우리가 입혀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놀랍게 막
촥 이렇게 주제가들이 촥 이렇게 뻗어 나가다 보니까 들어가실 자리가 없으셨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빨리 이제 저도 막 진행하시죠. 듣느라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저렇게 얘기를 감독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그죠? 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아 그런 아니 얘기하셨는데 앞전에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까 저기 사무 저기 뭐야 대기실에서도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뭐 분위기를 깔면은 선수가 스트리밍 틀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게임하는 방송도 하는데 뭐 대회 같은 거 하면 그 대회 뭐 중계의 중계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계의 중계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또 되게 잘 하는 친구들은 뭐 LCK 같은 그런 거에 뭐 객원 해설로도 나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하이브리드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보통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각 구단별 감독님들 뭐 생각 다 다를 것 같고요. 코치분들 생각 다 다를 것 같지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선수가 탤런트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어필을 하고 많이 밀어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제 뭐 물론 근데 이게 왜 부담감으로 오게 되냐면요. 그 실무자들은 감독 코치 선수들은 왜 이게 부담감으로 오냐면 성적이 동반이 돼야 돼요. 성적이 동반이 안 된 데에서 방송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러면 좀 많이 까이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고 이런 악순환이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게임단 어떤 선수들도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선수들은 없어요.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뭐 성적은 정말 따라와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만 하더라도 트래시 토크 같은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클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LCK 해설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 저희 팀에 들어왔을 때 개인 방송을 틀어도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조건 틀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게임단 생활을 하는 건 길어야 2, 3년, 뭐 5년 미만일 것 같으니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너는 말도 잘하고 좀 유쾌하니 방송을 켜서 너의 팬들을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혹시나 모를 LCK에서 뭐 중계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야기가 현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자기도 되게 어필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많이 언론이나 뭐 이런 영상에 많이 나와서 자기를 어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유산이 많으시잖아요. 그 클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뭐 뿌린 씨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들 방송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예, 요즘에 좀 새싹들을 좀 많이 감독님이 피우는 것 원래 모체가 또 방송인 출신이시니까 노하우 전수가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거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니지먼트란 느낌으로도 접근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3.3% 뛰는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임단들이 거의 없었어요. 초창기 때는. 지금이야 세무사들 다 옆에 붙어 있고 옆쪽에서 뭐 안 움직여도 직접 와주시는 서비스를 행해 주시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5월 달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해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비유도 되게 많이 들어줬고요. 뭐 가수들이 이럴 때 되게 즐겁고 무대 위에서의 그 번쩍번쩍함이 은퇴 이후에도 굉장히 온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방송을 좀 잘 킬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약간 그렇잖아요. 뭐 얼불저스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계속 뭔가 시리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팀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진짜 강 감독님의 뭐 이해가 되네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질문들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자 준비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전부 다 했고 뭐 굳이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진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큰 소득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끝부분에 왔지만 질문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풀화면으로 말고 약간만 좀 줄여주시면 제가 질문을 보면서 우리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대답을 하면 좋을지 좀 함께 확인 좀 해볼게요. 이쪽 부분도 조금 이렇게 줄여주세요. 아니, 이쪽 반대쪽 부분도 좀 줄여주세요. 네. 이게 회상도가 안 맞아서 그쪽에서는 꽉 차서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양옆이 잘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미리 드리고 괜찮아요. 우리가 맞춰가면서 하면 되니까. e스포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국가 지원에서는 게임 업계는 이제 더 올랐고 e스포츠 업계는 훨씬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가 지원이라고 하면은 뭐 예산을 얘기하는 거구나요. 정부 차원에서는 게임 업계와 e스포츠 업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먼저 좀 듣고. 제가 나머지 밑에 두 개를 대답을 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e스포츠하고 게임하고의 어떤 뭐 국가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e스포츠 쪽의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제 글로벌 지역에서 e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은 국내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사실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런 인재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의 이제 e스포츠 상설 경기장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인재 양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e스포츠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 이해를 좀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이제 인재들 그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제도와 또 지원 사업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조금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저는 이제 말씀 잘 해주셨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게임 업계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 e스포츠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단계는 이제 최근이 됐다고 보거든요. 최근이 됐다고 보고 과연 정부에서 e스포츠를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야지 뭐 특정 어느 단계에 편중되지 않고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최상위 리그에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거 이미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한쪽에만 몰리면은 그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나중에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왜 여기에 돈을 썼냐고 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스포츠라는 영역보다는 사실 e스포츠는 문화라는 영역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주국이라는 단어 자체도 성적보다는 결국 문화적인 단어가 되고 있고요. e스포츠가 스포츠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 통하는 문화라는 인식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면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문화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은 e스포츠는 게임만큼이나 더 파급력 있는 문화거든요. 예를 뭐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정말 오랜만에 친구적을 봤는데 저는 이제 친척들이랑 얘기를 잘 했는데 갑자기 롤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메이커 얘기도 하고 페이커 얘기도 하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넓어지긴 했구나. 사람들 많이 아니까 이제 실제로 돈을 쓸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제 이해를 시키는 그 과정만 좀 잘 되면은
게임업계 e스포츠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에 왜 돈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뭐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은 또 그런 부분에까지도 계속 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도달이 되면은 체감적으로 뭐 인지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들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그래서 뭐 게임 중에 뭐 일부 e스포츠 예산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e스포츠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설득을 잘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스포츠 쪽에서도 e스포츠를 관심 있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구단들이 e스포츠 구단을 실제로 창단하기도 하는데 오늘 FC 바르셀로나가 팀 창단했거든요. 창단한 게 아니라 시드를 이제 샀거든요. 종목이 뭐죠? 저 기사를 롤이요. 못 봐가지고. 롤. 그래요? 네. 근데 LEC는 아니고 아마 하위 유럽 그쪽. 네, 맞아요. 스페인 유럽, 쪽을 유럽 같은 샀나 경우에 봐요. 국가리그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으니까요. 거기 팀의 그 피케라는 선수가 원래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FC 바르셀로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간담회나 이런 데 나왔듯이 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단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구단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줘야 선수도 더 질이 좋아지고 뭐 게임도 더 질이 좋아질 텐데 게임사도 다 발전됐고 선수들도 연봉 많이 늘고 감독 코치들도 많이 늘었지만 정작 그 중간에서 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게임단들에 대한 이 수익 분배나 수익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형 스포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저 얼마 전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전원일기 다큐를 찍었었는데요. 그때 가서 복길이 누나하고 영남형하고 금동형한테 형 저 외국은 뭐 브루스 윌리스하고 네이마르하고 막 다 게임단 막 투자하고 한다는데 형들도 좀 투자 좀 해 그랬더니 많이 웃더라고요. 아직은 지금은 웃을 수 있으나 이게 향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게임단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만수르한테 진짜 편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메일이라도 우리 게임단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세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아요. 막 10년 후에 최불암 선생님이 게임단 하나 만드실지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다 보면 하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e스포츠도 스포츠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창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홍보적인 부분이나 마케팅적인 부분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스포츠화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뭐 생각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요. 발현이 안 됐는데 발현이 되기 위한 어떤 전조들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 한화 응원가 같은 것들을 좀 응원가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하나 경기할 때도 똑같이 약간 그런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거 맞죠? 예. 야구하고 상관도 없는 저희 팀 이제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발현이 되면 약간 연결이 그 전까지는 전혀 없다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성남 FC 그 예전에 이제 김정민 선수 영입했던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SK 와이번스가 이제 그 야구단은 이제 그 이마트 쪽으로 이제 신세계 쪽으로 넘기는데 T1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조들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하고 또 해외하고 약간 좀 비교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거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뭐 야구라고 해도 이게 막 수익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드라이브를 엄청 많이 걸어서 되게 그쪽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약간은
초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뭐 센 전통 스포츠 쪽에 거센 폭풍을 제가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출진분들 예상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시기에 보이는데 좀 오래됐고 네. 네, 거의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MZ 세대 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얘기라서 한마디 관련돼서 답을 드릴게요. 기업들이 자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팬이 좋다고 구단을 게임단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게임단을 사들이지 않으면은 미래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계들을 보면은 모든 고전 스포츠들이 젊은 세대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MZ 세대가 속한 시청률만 그 e스포츠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 리그에서도 기존 클래식 게임단, 클래식 스포츠 구단들이 게임단도 많이 참가를 했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축구 클럽들도 계속 e스포츠 팀을 사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e스포츠에 점점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접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뭐 아시안 게임은 이미 가시화가 됐지만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e스포츠의 참여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필요하면은 e스포츠도 올림픽에서 하겠다라고 사인이 올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저희가 진짜 얘기할 것 되게 많고 질문도 많지만 네,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관계로 이제 진짜 맞춰야 돼. 정말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소감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거는 진짜 짧게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특히 이제 뭐 단 기자님 두 분이랑 또 감독님 이렇게 세트도 우리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세트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네. 그래서 기자님 윤나른 기자님부터 간단하게 네. 소감 좀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짧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e스포츠의 또 종사자로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박상진 기자님. 네, 주례와 소감은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성남시에서 좀 더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강 감독님. 네, 저도 성남 시민입니다. 그래서 와. 성남시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약간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는 원래 이 행사가 그 두런두런 이렇게 그렇죠. 모여서 할 수 네네. 있는 행사였는데 네. 지금 시국이 좀 이래서 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지만 다음번에 또 한번 불러주시게 된다면 오늘 사실은 나눴던 주제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밤낮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을지는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구마태였고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